어머니, 이 집 이제 정리하셔야죠. 장례식장 문을 나서자마자 큰아들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사흘. 아직 상복도 벗지 않았는데 벌써 집 이야기라니.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저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차 안에서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시골집은 너무 낡았다느니, 땅값은 얼마쯤 받을 수 있다느니.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 묘 앞에서도 저러려나.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저는 먼저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아이들을 키웠던 이 마당.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루에 올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닦고 또 닦았던 이 마루. 나무결이 반들반들하게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큰아들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네. 리모델링 비용 생각하면 그냥 헐고 땅만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이런 시골집 사려는 사람도 없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넘쳤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두 아들은 이미 부동산 앱을 켜놓고 주변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 대신 마루에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은 안 팔아. 예. 큰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 집은 아직 팔면 안 돼. 왜요? 혹시 어머니가 계속 여기 사시려고요? 아니면 전세라도 주시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아직은 안 된다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 큰 집을 너가 어떻게 관리하신다고. 너가 걱정할 일 아니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나 봅니다. 큰아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작은아들이 형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감정이 정리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거라면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너희들 그만 들어가. 내일 또 이야기하자. 어머니.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머니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혼자 이 집에서 뭐 하시게요? 서울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난 이 집 떠날 생각 없어. 그리고 이 집도 팔 생각 없고. 대체 왜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어머니 말 들어. 어머니,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아버지 재산이고 저희한테도 권리가. 권리?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권리 이야기하려면 지난 50년간 이 집 수리비 한 번이라도 보탠 적 있었어?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형편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어. 난 지금 남편 잃고 사흘째야.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 두 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안정되시면 다시 이야기하죠. 큰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너무 오래 끄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상속 문제는. 쾅!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놈들, 아버지 묘에 흙도 마르기 전에. 하지만 화를 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조끼 안주머니, 거기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기억날 뿐입니다. 여보, 마루는 절대 건드리지 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손에 꼭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루를 내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이 정성스럽게 닦았던 이 마루. 대체 이 밑에 뭐가 있길래?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마루판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어느 판자가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니 틈이 보였습니다. 여기인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마루판에서 손을 뗐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계세요? 이웃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혼자 계신다길래 반찬 좀 갖고 왔어요. 고마워요. 아드님들은 가셨어요? 네, 조금 전에요.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남편 잃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 처분 이야기 나온다며? 마을에서 다 얘기하던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반찬 그릇만 받았습니다. 순자 씨, 혹시 이 집 정말 파시게요? 아니요. 그럼 다행이네. 이 집 없어지면 우리 마을도 뭔가 허전해질 것 같아서.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다시 마루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키려던 게 대체 뭐예요? 그날 밤 저는 마루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몰래 들어와 마루를 건드릴까봐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루는 절대 건드리지 마. 대체 왜? 대체 뭐가 숨겨져 있기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밥상을 차렸고 저녁이면 마루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마루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걸 열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정장 입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든 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은 누구고? 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김 실장님이신데 부동산 전문가세요. 그냥 한번 집 좀 보러 오셨어요. 뭐?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그냥 시세 파악 차원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내가 집 안 판다고 했잖아. 대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정장 입은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대흥부동산 김. 명함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노후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이 집 팔아서 어머니 요양원도 알아보고. 요양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난 아직 멀쩡해. 요양원은 무슨. 어머니가 멀쩡하시다고요? 요 며칠 보니까
집안에서 혼자 중얼중얼 말씀하시고 마루 옆에서 주무시고 이웃들이 다 걱정하던데요. 이놈이 지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지금 내 어머니 보고 정신 나갔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뭐야? 똑바로 말해봐. 큰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도 못 낼 판이에요. 그래서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나온대요. 그럼 저랑 동생이랑 나눠서. 그럼 넌 얼마 받을 셈이고?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버지 재산인데 당연히. 당연히는 무슨. 내 아버지가 이 집 팔라고 유언이라도 했어?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정장 입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실장님, 오늘 헛걸음 하셨네요. 이 집은 절대 안 팔아요.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뭐?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배우자랑 자식이 같이 상속받는 거라고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내가 법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할 말 있어. 이 집 지을 때 내 친정에서 얼마나 도왔는지 아니? 내 아버지 장례비는 누가 냈고? 그건 뭐야? 법 따지려면 끝까지 따져보자.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하지만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조끼, 묵은 책들, 손때 묻은 안경,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수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남편의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12일. 오늘 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피난길에 모든 걸 잃었다. 가족도, 집도, 이름도. 하지만 이 마을 이장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여기서 살아라. 우린 식구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55년 봄,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나에게 논한 떼기를 주셨다. 나는 운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960년, 순자와 결혼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빚을 갚지 못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연필로 굵게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마루 밑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죽거든 마루를 열어봐라. 거기에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있다. 그건 너만 알아야 한다. 아무도, 절대 아무도. 저는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품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마루판을 하나하나 눌러봤습니다. 세 번째 판자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여기다. 손톱으로 틈을 벌리니 판자 밑에 작은 자물쇠가 보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집어넣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공책 한 권. 저는 제일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서. 글자가 흐릿했지만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대동면 주동리 산 127번지 일대. 이게 뭐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도 토지 문서였습니다.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모두 같은 지역 하지만 다른 집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1953년 7월 15일. 피난길에 이 서류들을 우연히 줍게 되었다. 폭격으로 불타는 관공서 앞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다. 당시엔 그냥 종이 뭉치인 줄만 알았다. 1955년. 이것이 토지 문서라는 걸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 마을 땅이다. 하지만 소유자 이름이 지워져 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960년. 면사무소에 조심스럽게 문의해봤다. 전쟁 중 소실된 문서라고 한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1970년. 나는 결심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 문서를 지키겠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살려줬듯이 나도 이 마을을 지키겠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3년. 나는 이제 늙었다.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순자야, 미안하다. 이 짐을 너에게 넘긴다. 부디 욕심내지 말아라.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평생을 이렇게.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았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절대 욕심 안 낼게요. 그날 밤 저는 상자를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큰아들이 뭐라 하든 법을 들먹이든 저는 이 집을 지키겠다고. 남편이 지켜온 그 마음을 저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밀을 절대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는 것. 특히 큰아들에게는. 새벽 4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 장롱 속 나무 상자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은 평생을 혼자 끙끙 앓았겠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집원이 다 달랐지만 모두 이 마을 땅이었습니다. 어떤 건 논이고 어떤 건 밭이고 어떤 건 임야였습니다. 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땅일까? 그때 서류 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1982년 8월 면사무소 박서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이런 문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는 법무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땅을 가로채려 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저는 메모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처럼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랐고 이 서류의 비밀이 새어나갈지도 몰랐습니다. 움직여야 해. 저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면사무소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상자는 집에 두고 서류 몇 장만 큰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면사무소요. 무슨 일로? 저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내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토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토지대장 발급이요? 아니면 소유권 확인?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혹시 옛날 토지 문서 같은 거 있으면 그게 누구 거였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문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꺼내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보여줘도 될까? 혹시 빼앗기는 거 아닐까? 어르신? 아, 잠깐만요. 저는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쭤만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옛날 전쟁 때 문서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지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쟁 때요? 그럼 1950년대 문서 말씀이세요? 네. 그 시기 문서는 대부분 소실됐어요. 만약 그런 문서가 남아있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법무사요? 네. 토지 관련 법률 문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순자 어르신이세요? 뒤를 돌아보니 30살쯤 돼 보이는 안경 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김민준이라고 해요. 여기 공무원인데 방금 토지 문서 이야기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요. 이런, 들켰구나.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1950년대 전쟁 시기 토지 문서 말씀하신 거 맞죠? 그게, 왜요? 젊은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역사학 전공했거든요. 한국 전쟁 시기 토지 소유권 변동에 대해 논문 쓰고 있어요. 논문요? 네. 전쟁 중에 소실되거나 분실된 토지 문서들이 꽤 많거든요. 혹시 어르신이 그런 문서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도움이요? 네. 제가 면사무소 구서고 자료도 접근할 수 있고 법무사 아는 분도 있어요. 무료로 상담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사람 믿어도 될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면사무소 근처 작은 찻집. 저와 김민주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문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에서 서류 한 장만 꺼냈습니다. 가장 글자가 또렷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김민준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정말 1953년 문서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전쟁 직후 발행된 토지 문서는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소재지가 여기 이 마을이네요. 그런데 소유자 란이 비어 있네요. 네. 지워진 것 같아요. 김민준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이 지금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아세요? 그건 몰라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는 몇 분간 타자를 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집은 지금 등기부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국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고 그냥 공백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 땅은 지금 누구 거예요? 김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예.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야겠지만, 만약 이게 유일하게 남은 원본 문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 안 돼.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 근데 어르신, 이 서류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말 못해요. 괜찮아요. 다만 궁금한 게 이런 서류가 한 장만 있으세요? 왜요? 만약 여러 장이라면 이게 단순히 한 필지가 아니라 넓은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제 조언 하나만 드릴게요. 이 서류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왜요? 돈 냄새 맡으면 사람들 무서워져요. 특히 가족이라도요.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혹시 가족분들이 집 처분하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김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일 많이 봤거든요. 어르신, 조심하셔야 해요. 이 서류 가치를 알게 되면 사람들 변해요. 저는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전체 서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 다음에 법무사 상담 받으시고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어르신. 김민준이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 이 땅이 정말 마을 공동 소유였다면 어르신 혼자 갖는 것보다는 알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산 거예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네요. 네. 저보다 훨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준 씨 연락처 좀 주세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여기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법무사를 만나야 한다. 전체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가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산책요? 이 시간에?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너 왜 또 왔어?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정장 입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법률사무소 대안의 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왜 데려왔어? 큰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화가 안 되시니까요.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적으로? 네.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 집과 땅은 고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을 나가요. 예, 나가라니까요. 당장. 어머니,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고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아요. 법대로 하자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나가. 어머니, 어머니가 뭘 숨기고 계시죠? 왜 이렇게까지 집을 안 팔려고 하세요? 들켰나?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 그냥 내 아버지가 살던 집이라 정 떨어지는 거야. 거짓말 마세요. 분명 뭔가 있어요. 큰아들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이 마루에 멈췄습니다. 혹시 이 집 어딘가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요 며칠 마루 옆에서 주무신다며? 왜요? 거기 뭐가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귀중품이나 금품 같은 게 있으시면 신고하셔야.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당장 나가요. 큰아들과 변호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어머니, 법원에서 연락할 거예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저는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나무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숨겨야 해. 하지만 어디에?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안고 앉았습니다.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 큰아들이 눈치챘다는 것, 그리고 저는 서둘러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무 상자를 이불 속에 넣어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큰아들이 몰래 들어올까봐.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인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키가 달랐습니다. 더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잠가두지 않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걸쳤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하나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지? 도둑인가?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 작은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그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이 걱정돼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새벽 3시에? 그게, 낮에는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식칼을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들어와. 차나 마시자.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냥 들어오라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봅니다. 작은 아들이 주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앉아. 네. 그가 앉자 저는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들이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형님한테 부탁받았어요. 무슨 부탁? 어머니가 집에 뭔가 숨기고 계신지 확인하라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들어온 거야? 죄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형님이 자꾸. 형님 핑계 대지 마. 너도 돈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작은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형한테 얼마 받기로 했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집 팔면 너도 한 몸 받을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내가 대학 학비 없어서 울고 있을 때. 네. 내 아버지가 이 집 사랑방 마루를 뜯어서 거기 숨겨둔 돈을 꺼냈어. 비상금이라고 하셨지. 그걸로 내 학비 냈어. 알아요. 그 돈 모으시려고 내 아버지가 몇 년을 새벽 일하셨는지 아니? 작은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하지 마. 미안하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 그리고 형한테 전해. 이 집엔 아무것도 없다고.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따 쳐.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그건 형한테 가서 일러 바칠 거지? 작은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아침 8시.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면사무소에서 만난 순자예요.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돼요? 오늘이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법무사 선생님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근데 어르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냥 좀 급해서요. 알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내 모든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토지 문서가 모두 12장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집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나 되는 땅일까? 남편의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지도 같은 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마을 전체 지도였습니다. 곳곳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서류에 있는 땅들이구나. 점들을 모두 이으면 마을 중심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주인 없는 땅이라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김민준입니다. 법무사 선생님이랑 연락됐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집 앞에서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오후 2시, 김민준의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차는 읍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긴장하셨어요? 응, 괜찮아요. 정 선생님은 제 대학 은사님이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차가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정우진 법무사 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안경 낀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은 아담했습니다. 책장에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대략 얘기 들었습니다. 1950년대 토지 문서라고요?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 변호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뭔가요? 어르신, 이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말 못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본이라면 진본이에요. 정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요? 땅값만 따지면 최소 수십억은 될 겁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십억이요? 네. 지금 이 지역이 개발 예정 구역이거든요. 만약 이 토지들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김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땅들 등기부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당시 혼란기에 등기부가 소실된 겁니다. 그런데 원본 문서가 남아 있다면 법원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이 제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정 변호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면 원래 소유자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다만 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원래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이 땅은 국유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이 문서를 보관해온 관리인 자격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많지는 않겠지만 수백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예. 이 땅의 진짜 주인을 찾고 싶어요. 정 변호사와 김민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르신, 70년이 넘었습니다.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남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찾으려고요. 저는 남편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제 남편이 평생 조사한 것들이요. 정 변호사가 공책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근데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이제야 이걸 꺼내신 겁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그럼 이 비밀이 들킬 수도 있고, 가족분들은 이 서류 존재를 모르시나요? 네. 아직은요. 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족분들이 이 서류 가치를 알게 되면 알아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을 마을에 돌려주고 싶어요. 마을에요? 네. 제 남편 일기를 보니까 이 땅은 원래 마을 공동 소유였던 것 같아요. 전쟁 때 서류가 없어진 거고요. 김민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어르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마을 사람들 동의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너무 오래요. 왜요? 제 아들들이 이미 눈치챘어요. 곧 뭔가 꼬투리 잡아서 법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정 변호사가 턱을 쓸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겠습니다. 어디에요? 저희 사무실 금고에 맡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 손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제가 지킬 거예요. 남편이 평생 지킨 것처럼요. 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사본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고마워요. 사무실을 나올 때 김민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알아. 가족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전원과 밭과 산 어딘가가 모두 주인 없는 땅이라니. 여보, 당신이 지키려던 게 이거였군요. 대문 앞에 차가 섰습니다. 저는 내리려다 멈칫했습니다. 마당에 큰아들 차가 또 서 있었습니다. 또 왔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김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봐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낯선 남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산책? 산책? 이 시간까지? 저는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너희들은 또 왜 왔어? 큰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들이 있어서요. 낯선 남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건설 기획팀 이사 김성훈입니다. 건설회사? 네. 이 지역 개발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발 사업이라고? 큰아들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말고 다른 땅들도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선 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정장 입은 건설회사 사람 둘.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 왜 그렇게 서 계세요? 들어오세요. 큰아들이 마치 자기 집인 양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은 등 뒤에 꼭 숨겼습니다.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요? 어머니 위에서 이러는 거예요. 내 위에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이사라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 개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르신께서 이 마을 토지 일부를 보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 그건 큰아드님께서 귀띔해 주셨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집을 안 팔려고 하시는지, 왜 면사무소를 다녀오시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까지 데려온 거야? 큰아들이 소파에 다리를 꼬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들통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뭘 숨겨뒀어요? 없어.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서 뭐 할 건데? 당연히 팔아야죠.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요. 땅값이 몇 배로 뛴다고요. 우리가 가진 땅이 있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우리 땅이 아니야. 뭐라고요? 그 땅은 우리 거 아니라니까. 건설회사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토지 문서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큰아드님 말씀으로는 제 아들이 착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아들이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 가방엔 뭐가 들었어요? 내 물건. 보여주세요. 싫어. 어머니. 큰아들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 내놔요. 싫다니까. 큰아들이 제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뭘 숨기시는 거예요? 가방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토지 문서? 건설회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산 127번지. 이거 우리 개발구역 땅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지금 등기부에 없는 땅인데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큰아들이 나머지 서류들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있어요. 여기 산 130번지, 131번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돌려줘. 어머니, 이거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회사 이사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사님. 지금 127번지부터 135번지까지 토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네,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 땅들 전부 합치면 최소 50억은 되겠습니다. 쿵. 작은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억? 큰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땅이에요?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우리 땅이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잖아요. 남의 것을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야. 보관? 70년을 보관했으면 이젠 우리 거예요. 건설회사 사람이 큰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안 돼. 절대로. 왜요? 왜 안 돼요? 큰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50억이에요. 우리 평생 본 적 없는 돈이라고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럼 누구 거예요? 말해보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거는 아니야. 큰아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상해지신 거예요. 돈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 혼자 이 돈 다 가지려고 그러시는 거죠? 저희한테 안 주려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 지금 내 어머니 보고,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숨기세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세요? 너가 딱 이럴 줄 알았으니까.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돈만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 너를 보니까 알겠다.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큰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화 끊어. 어머니, 놓으세요. 이러지 마. 제발. 늦었어요, 어머니.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순자 씨,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장님이 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개발회사에서 땅 주인 찾는다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혹시 순자 씨 집 땅이라고? 제 뒤에서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장님, 그건... 이장님이 큰아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네가 여기저기 소문 퍼뜨리고 다녔다며? 순자 씨 집에 땅 문서가 있다고? 그게 사실인걸요. 저희 어머니가... 입 닥쳐. 저는 큰아들을 밀쳤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이에요? 정말 토지 문서가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땅이 혹시 마을 공동 소유지였던 그 땅? 아세요? 알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전쟁 때 문서가 다 불타버렸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땅을 잃었다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문서가 제 남편한테 있었어요. 뭐라고? 남편이 피난길에 우연히 주웠대요. 그리고 평생을 주인 찾으려고 보관했어요. 이장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남편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욕심낼까봐.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그건 우리 아버지가 평생 보관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거예요. 이장님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걸. 무슨 소리예요? 자네 아버지는 이 마을 사람이야. 이 마을에서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 절대 그 땅을 혼자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큰아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이장님 생각이고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순자네 집이 그 땅 가지고 있다며? 우리 땅이라는데 진짜야? 50억짜리라던데? 웅성웅성.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꽉 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제 아버지가 평생 보관한 겁니다. 법적으로 저희 소유예요. 무슨 소리야? 그건 원래 우리 조상들 땅이었어. 문서를 돌려줘. 우리 몫을 내놔. 마을 사람들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팔을 벌려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순자 씨, 그 문서 우리한테 보여줘. 맞아. 우리도 볼 권리 있어. 이장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삐익. 조용히들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장님이 급히 달려가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단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 경찰이 개입할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저희 집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토지 문서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왜요? 이제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합법적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큰아들이 환호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차피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무릎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경찰이 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문서 있죠?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잠깐만요.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면사무소 공무원 김민준입니다. 이 문서건으로 제가 어르신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공무원이시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김민준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정 변호사님께 연락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연락드릴게요. 경찰관님, 어르신이 변호사 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서류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킨 그 서류들이.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우진 법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낯선 차 한 대가 더 따라왔습니다. 차에서 한복 입은 노인 한 분이 내렸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이 놀라 외쳤습니다. 이게 박 영감님? 박 영감님 아니십니까?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를 기억하는구먼. 이장 아들. 박 영감님,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김순자 여사신가? 네. 그런데요? 내가 찾던 사람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을 기다렸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 남편이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제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남편, 김덕수 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1953년 7월에 찍었소. 여기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고 이게 나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은 박정호요. 전쟁 때 이 마을 이장 아들이었소. 이장님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정호 형님? 그래, 내가 그 정호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53년 7월 나는 서울에서 피난을 왔소. 부상을 입고 죽기 직전이었지.
그때 당신 남편이 날 발견했어. 관공서 앞에 쓰러져 있던 날 업고 이 마을까지 왔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피난민이면서 날 살렸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당시 이장님이 날 치료해줬고 한 달 동안 이 마을에 숨어 지냈지. 그런 일이. 당신 남편은 내가 회복되자 이렇게 말했소. 형님,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릴 살렸어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읍시다.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회복한 뒤 서울로 돌아갔소. 가족을 찾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당신 남편은 이 마을에 남았지. 그리고 그 후로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찾지 못했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사람이 내게 준 게 하나 있었소. 서류 뭉치였어. 형님, 이거 보관해 달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피난길에 그걸 잃어버렸소.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을 토지 문서였던 거요. 나는 그걸 수십 년간 찾아 헤맸소. 하지만 찾지 못했지. 그러다 며칠 전 이 마을에 개발 사업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왔소. 정우진 법무사가 한 발짝 나섰습니다. 제가 박정우 어르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 남편분 일기를 보여주셨는데 거기 박정우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박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보관했던 서류잖아요. 박정우 할아버지가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덕수 씨 아들인가? 네, 그렇지만. 그럼 자네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겠구먼. 무슨 뜻이에요? 자네 아버지는 이 서류를 단 한 번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단 한 번도. 큰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정우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셨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주인을 찾을 때까지 지키라고. 그게 바로 덕수 시답군.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 땅은 원래 마을 공동 소유였소. 전쟁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 지으며 나눠 쓰던 땅이었지. 하지만 전쟁 중에 문서가 다 불탔고 그 후로는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소. 이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래서 내가 왔소. 이 서류를 찾아서 마을에 돌려주고 싶었소. 박정우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여사, 그 서류 좀 볼 수 있겠소?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맞소. 이거요. 내가 70년 전에 본 바로 그 서류들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 땅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 마을 전체요. 당시에는 공동 명의로 돼 있었소. 하지만 전쟁 후 혼란기에 제대로 등기되지 못했지. 정우진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 란이 마을 공동체라고 적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지워진 거예요. 큰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거예요. 자네. 박정우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영전에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나? 자네 아버지는 평생을 이 마을을 위해 사셨어. 단 한 번도 욕심내지 않으셨지. 하지만 법적으로. 법이 뭐가 중요한가? 사람의 도리가 먼저지. 큰아들이 건설회사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이사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건설회사 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마을 공동 소유였다면 저희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건설회사 사람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붕. 차가 떠났습니다. 큰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50억이. 작은아들이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제대로 못 찾아서. 두 아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걸 봤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땅은 원래 우리 마을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찾을 수 있어? 50억을 나눠 가지는 거야? 아니야, 땅으로 받아야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정우진 법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몇 달, 길면 몇 년. 몇 년?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개발 사업은 어떻게 돼? 우리 땅값도 오르는 거 아니야? 이장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마을 회관에서 회의합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욕심이 뒤섞인 눈빛. 이제 나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두가 떠나고 나서 저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 힘드시겠소? 네. 덕수 씨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소. 덕수 씨가 평생 지킨 것을 당신도 지키려 하셨잖소.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요. 조금만 더 힘내시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싸우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보다 남을 더 생각하시는구먼요. 좋으세요. 우리 이제 남처럼 삽시다.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을 사람들은 이 땅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대문 잠금 장치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확실해? 서류가 집 안에 있다고? 응. 이장님이 그러더라. 순자 씨가 아직 경찰한테 안 넘겼대. 그럼 우리가 가져가면 되잖아. 미쳤어? 그건 범죄야.
범죄는 무슨, 원래 우리 마을 거였다며. 되찾는 거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둑이다. 저는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하지? 밖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가뒀던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문 잠갔네. 창문으로 가자. 저는 상자를 안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욕조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딸깍.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을까? 안방 아니야? 서랍 뒤지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여기야?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 잠겨 있어. 누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순자 씨?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순자 씨, 계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부술까? 미쳤어? 그럼 완전 도둑놈이 되잖아. 그럼 어떡해?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욕조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은 다 뒤집어져 있고 옷장 안옷들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마루판도 몇 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킨 것, 그걸 지키려는 저를 이제는 도둑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를 안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다들 돈만 보고 있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해야 하나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집 앞에 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요.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왜 안 받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이미 갔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몸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너무 많이. 다음 날 오후 2시 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읍내에서 온 기자들, 변호사들, 심지어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50억짜리 땅을 되찾는다더라. 저는 김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해 비틀거렸습니다. 나무 상자는 꼭 안고 있었습니다. 회관 안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앞줄에는 이장님, 박정호 할아버지, 정우진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옆에는 변호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장님이 망치로 탁자를 쳤습니다. 땅,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순자 씨 집안의 토지 문서건에 대한 마을 회의입니다. 웅성웅성. 조용히 하십시오. 이장님이 다시 망치를 쳤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고 김덕수 씨께서 70년간 보관해 오신 토지 문서는 원래 우리 마을 공동 소유 땅의 문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 여부는 법무사 선생님께서 확인하셨고 박정우 어르신께서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박정우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1953년 전쟁 당시 제가 직접 봤던 바로 그 문서입니다. 당시 이 마을 이장님이셨던 제 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셨죠.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전쟁 중에 이 서류를 잃어버렸소. 김덕수 씨가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피난길에 놓쳐버렸지. 그래서 평생을 찾아 헤맸소.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진짜 증거가 됩니까? 70년 전 일을 누가 확인합니까? 큰아들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장님, 제 의뢰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 김덕수 씨께서 이 문서를 70년간 보관하셨다면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우진 법무사가 맞섰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97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규정에 의하면 두 변호사가 법률 용어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땅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받아야죠. 그럼 땅을 팔아서 나눠 갖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땅으로 받아야죠. 회관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조용히. 이장님이 망치를 내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자 씨, 서류 우리한테 넘기세요. 맞아요. 우리 땅이잖아요. 왜 혼자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서류 내놓으세요. 싫어. 왜요? 어차피 어머니 것도 아니잖아요. 너 것도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버티면 어머니만 힘들어요. 큰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인가 아니면 또 연기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두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이 아이들 진짜 잘못을 아는 걸까? 큰아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서류 주세요.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할게요. 저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지킨 이 상자. 정말 놓아야 할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잠깐만요. 읍내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제가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토지 문서를 조사하던 중 1955년도 관보를 찾았습니다. 정우진 법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955년 관보요? 네, 여기 보세요. 기자가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1955년 3월 15일자 관보입니다. 여기 전쟁 중 소실된 공동체 토지 국가 귀속 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에 바로 이 마을 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산 127번지부터 135번지까지. 그럼 이 땅은 이미 국가 소유가 된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우진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공고만 났지 실제로 등기되지는 않았어요. 당시 혼란기였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원본 문서가 있다면 국가 귀속 이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게 또 있습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1956년 당시 농림부 장관이 낸 지침입니다. 공동체 토지는 해당 공동체에 우선 반환한다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땅을 되찾을 수 있어요. 회관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 기자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타났을까? 왜 하필 지금? 저는 기자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욕심. 기자가 이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이 자료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독점 인터뷰 가능할까요? 역시.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 온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죠? 법적으로도 마을이 받을 수 있대요. 서류 내놓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뭘 더 기다리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뭐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을 마을을 위해 쓸 건지.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자 씨,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을 공동재산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결정이라니 뭘 결정하라는 겁니까? 한마을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을 팔 겁니까? 아니면 마을을 위해 쓸 겁니까? 조용해졌습니다. 팔면 얼마씩 나눠 가질 건가요? 아니면 땅으로 받아서 각자 또 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땅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한참 후,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솔직히 돈이 필요해. 아들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병원비가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 나는 집을 고쳐야 해요. 하나둘 솔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들 돈이 필요하시죠? 저도 알아요. 저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평생을 이 서류를 지켰어요. 단 한 번도 욕심내지 않으셨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저는 남편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남편이 평생 쓴 일기예요. 일기를 펼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7월 12일. 오늘 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피난길에 모든 걸 잃었다. 가족도, 집도, 이름도. 하지만 이 마을 이장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여기서 살아라. 우린 식구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몇몇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955년 봄,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나에게 논 한 떼기를 주셨다. 나는 운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60년, 순자와 결혼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빚을 갚지 못했다. 1970년,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마을에서, 이 마을 사람들 축복 속에서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돈, 땅, 아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을 물려주고 싶다.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나는 이제 늙었다.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순자야, 미안하다. 이 짐을 너에게 넘긴다. 부디 욕심내지 말아라.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그들이 정말 마을을 위해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주어라.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땅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저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받으면 정말 마을을 위해 쓸 수 있으세요? 아니면 각자 돈으로 바꿔서 쓰실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이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말이 맞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솔직히 저도 돈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마을을 위해 이 땅을 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록하되 당장 개발하거나 팔지 맙시다. 대신 마을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농사 지을 수 있게 합시다. 그게 무슨, 제 아들이 서울서 일하다가 농사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땅이 없어서 못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정우진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서 토지를 관리하면 됩니다. 박정호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돕겠소. 초기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반대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요.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빠지시오. 이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원하는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보상금을 받으시고 마을을 위해 쓸 사람만 남으시오. 회관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 이게 맞는 걸까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한 사람씩 손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팽팽했습니다. 찬성 32명, 반대 28명.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 이겼습니다. 이장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이 땅은 마을 비영리 재단으로 관리하며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 큰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는데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어머니, 미안해요. 작은 아들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저는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회관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박정호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덕수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지킨 것 제가 잘 전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하나 섰습니다. 희망 농업 협동조합. 그 옆에는 작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구는 공동 텃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다른 도시에서 돌아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김민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면사무소를 그만두고 이곳 협동조합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씨앗 심기 시작합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끝까지 버텨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만약 그때 포기하셨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평생 지켜온 걸 제가 그냥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쉬운 건 하나도 없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 맞다. 순자 씨, 오늘 신문 보셨어요? 이장님이 신문을 꺼냈습니다. 일면에 크게 실린 기사가 보였습니다. 70년 만에 되찾은 마을 공동체, 청년 귀농 모델로 주목. 기사 옆에는 마을 사진과 함께 제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문의가 오고 있대요. 우리 마을처럼 하고 싶다고. 그래요? 네. 이제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저는 신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당신이 지킨 게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에 큰아들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요즘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집을 팔자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풀을 뽑아주고 지붕을 수리해주고 페인트 칠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아들이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왜 또 왔어? 바쁘지 않아?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예전 같으면 믿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었습니다. 큰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알았어.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 물을 따랐습니다. 큰아들이 마루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그날 마을 회관에서 아버지 일기 들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알아. 어머니가 보셨어요? 응. 너 어깨가 떨리더라. 큰아들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는 평생 그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어머니는 화 안 나세요?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혔는데.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무슨 화를 내겠니? 다 이해해. 어머니, 너도 사정이 어려웠던 거 알아. 빚도 있고, 그 빚은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제가 새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일을? 네. 작은 아들이랑 같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농산물 유통이요. 이 마을 협동조합 농산물도 저희가 도울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네. 돈만 생각하던 제가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아버지처럼은 못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는 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는 이제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마을 역사관이 새로 생기면서 그곳에 영구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일기도 함께요. 손에는 남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거 제가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매일 불안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였어요. 은혜가 중요한 거였어요. 감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당신은 그걸 평생으로 보여주셨죠. 말로는 한 번도 안 하셨지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참 답답한 양반이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이 마을도 잘 될 거고요. 창밖으로 텃밭이 보였습니다. 푸른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여기 있으니까. 이 집에, 이 마을에, 제 마음속에 마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나무결. 남편이 평생 닦았던 이 마루. 이제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숨겨야 할 비밀은 이제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안방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마루를 지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꿈에서 만나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마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우 할아버지였습니다. 순자 씨, 아침 일찍부터 나와 계셨네요. 할아버지도요? 산책 나왔다가 들렀어요. 혹시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덕수 씨 생각 많이 나요? 네. 매일이요.
나도요.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 친구였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7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빚 같은 거 없어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평생을 짊어진 빚이. 할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자 씨,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말씀을? 나이가 많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죠. 할아버지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유언장이에요.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이 마을 협동조합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덕수 씨가 평생 이 마을을 위해 살았으니 나도 그래야죠.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어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마루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저는 남편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잔디가 파릇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요즘 마을이 참 좋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다들 열심히 일해요. 술잔을 땅에 부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전 이제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 거예요. 이 집에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평생 산 이 집에서 당신 생각하면서 살게요.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들들 만나고 마을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요. 자주요.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아래 작은 집들, 논밭들, 그리고 새로 생긴 텃밭.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저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마루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썼던 것처럼 오늘부터 저도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오늘은 봄이 완연한 날이었다. 마을 텃밭에 씨앗을 심었고 큰아들이 찾아왔고 박정우 할아버지와 차를 마셨다. 여보, 당신이 지킨 것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집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루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인 거구나. 남편은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욕심내지 않는 삶,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신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탐욕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두 그릇을 차렸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남편 사진 앞에. 여보, 같이 먹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본 천장이었습니다. 익숙한 나무결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함께 살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켜준 이 집에서, 남편이 사랑했던 이 마을에서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득히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고생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저는 그저 당신이 보여준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달빛이 마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